이재명 대통령이 세계 최대 다자 외교 무대인 유엔 총회에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대결 종식의 방법론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은 지금 끝내주는 인터뷰에서 우리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활동해 주신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오늘 그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약 20분 동안 했는데요. 네. 이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참 다행이고요. 작년 말 생각하면은 아득했었는데 이제 다시 민주주의를 복귀시키고 한국 국민의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과 또 그 위기를 극복하는 회복력을 만세계에 입증하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다시 회복된 거를 자랑스럽게 선언을 하고 또 보니까 우리나라 또 자랑할 게 많더라고요. K컬처도 있고 또 뭐 AI 부분에서도 대통령이 조회가 있어서 AI 부분도 선도해 나간다고 그런 얘기도 하시고 또 한반도에서도 평화와 공동 발전, 공동 성장 이런 기조로 지금 북한하고 나간다고 하는 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제안도 하고 향후에는 한국의 국제 관계가 상당히 정상화되고 우리의 그 어떤 국제적인 책임감이 더 향상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저는 한강 작가 소설 소년이 온다 이런 한 구절을 인용한 적도 인상 깊었는데 네. 특히 이번 연설에 주목받은 부분은 결국은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를 의미하는 엔드 이니셔티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걸 조금 전문적인 부분을 좀 쉽게 설명해 보면 어떻습니까? 전문적인 건 아니고요. 좀 쉽게 설명하면 네. 어떻습니까? 사실은 뭐 교류 남북 간의 교류 주로 남북 간의 교류죠. 남북 관계 교류를 하자. 관계 정상화는 남북 간뿐 아니라 북미 관계 정상화를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좀 새로운 겁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기 쉽게 해주는 그런 측면의 이니시어티브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비핵화가 상당히 진전되고 비핵화가 거의 완료 시점에 북미 관계 정상화를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비핵화가 완료될 시점에 북미 관계 정상화를 과거에는. 생각했는데 과거에는 근데 이재명 정부는 이 북미 관계 정상화를 비핵화와 굳이 연관 안 시키고 해도 좋다. 우리는 뭐 지지한다 이런 의사를 표명한 게 하나의 그 앞서 나가는 이니셔티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 그 김정은은 굉장히 소극적이지만 비핵화는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비핵화는 마지막에 났습니다. 근데 순서가 물론 뭐 오늘 위성락 안보실장이 브리핑을 하면서 이게 앞뒤 관계가 있는 건 아니다. 다 같이 포괄적으로 동시 진행형으로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과거에 이명박 정부 생각하면은 비핵 개방 3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그게 순서였거든요.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또 개방을 하면 북한의 소득이 지금 1인당 1,000불도 안 되는데 3,000불 만들어주겠다는 거였는데 지금은 우리 정부는 그게 아니라 되는 대로 하고 또 이게 또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하나가 되면 그 다음 하고 그런 게 절대 아니고 세 개를 동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 서로 간에 이게 상호 그 도움이 되는 그런 실현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 포괄적으로 하겠다라고는 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류가 돼야 협력이 되는 거고 이 교류 협력이 이제 하나의 묶음이죠. 근데 이제 교류 협력이 되려면 일단 남북 간에 대화가 돼야 되죠. 대화 자체가 안 되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 당장에 되는 건 아닙니다. 대화 자체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대화 채널을 개설하고 그리고 이 그 대화를 쭉 해나가고 정례화하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상호 신뢰를 구축하면서 관계를 증진해 가면서 교류 협력을 하겠다. 교류 자체는 북한에게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교류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아마 더 그 가로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보면은 흡수 통일을 하지 않고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대목에서 큰 박수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글쎄 뭐 속으로는 좋아하는데 속으로는 그래도 그 소위 그들이 얘기하는 남조선 새 집권자가 조금 과거와는 좀 다르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은 충분히 할 텐데요.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낼 지금 상황은 아니고요. 이걸 뭐 당연시 하겠죠. 그들의 말을 빌리면 늘상 하는 얘기인데 행동으로 하는 걸 봐야지. 이거 말로는 무슨 얘기를 못 하냐. 행동으로 해봐라. 근데 행동으로 한다는 게 뭐 적대행위 안 하는 게 사실 먼저 몇 개 했죠. 제복 전단 살포. 전단 내용이 이제 문제인데 내용에 북한 체제를 상당히 이제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 김정은 그 정권의 그 최고 간부들의 사생활 같은 걸 거론하고 단순히 그냥 정보를 주는 차원이면 모르는데 단순한 정보를 주는 것도 남북한 간의 지금 경제력이 남한의 경제력이 60배이기 때문에 그 단순 정보만 주는 것도 북한한테는 상당히 체제의 도전인데 그걸 넘어서서 북한의 체제의 그 어떤 그 모순이라든지 비리라든지 이런 걸 낱낱이 고발하는 성격의 전단을 살포하니까 북한에서는 여기에 아주 몸서리를 쳤던 거죠. 거기다 이제 확성기 방송으로도 또 계속 그 북한에다 또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게 일종의 뭐 선의의 표시도 하고 행동으로도 한 거지만 북한으로서는 한 걸음 더 나가라. 지금 얘기하는 건 이제 한미연합훈련 같은 거 줄여라. 축소하거나 하지 마라. 그들의 얘기는 뭐 노골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자기들도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다 동맹인데 뭐 북중 연합훈련을 하냐. 한 번도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안 했거든요. 러시아하고도 뭐 연합훈련이나 합동훈련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들은. 근데 왜 한국은 하냐. 더군다나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남한의 국방비가 북한의 국가 예산보다도 더 많거든요. 우리나라 국방 예산만 해도 북한의 전체 국가 예산보다 훨씬 많은 상황이고 그런데다 주한미군 28,500명인데 북한에는 중국군이나 러시아군은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연합훈련까지 하고 그것도 1년에 한두 번 합니까? 한 20번 이상을 하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침략훈련이다. 핵전쟁 연습이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을 그대로 얘기해 보라 그러면 야, 이런 뭐 교류 정상화 뭐 이거는 뭐 간의 기별도 안 간다. 좀 진짜 영향력이 있는 거를 행동으로 좀 해봐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겠죠. 예상을 해보면 그렇다는 거죠. 예상을 해본다면. 미국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미국은 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김정은 만나려고 하는데 지금 김정은이 비핵화 얘기를 꺼내려면 안 만나겠다 지금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전에 베이징을 갔잖아요. 9월 3일 날 베이징에 가서 푸틴하고 시진핑하고 나란히 서가지고 중국의 대대적인 열병식을 봤는데 북한의 뭐 위상도 세계적으로 과시한 데다가 중국하고도 교류를 터가지고 사실은 이제 원조를 많이 받으려고 이제 하는 그런 거죠. 그렇게 했는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베이징을 지금 김정은이 간 지가 6년 반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안 갔잖아요. 굉장히 관계도 좀 서먹서먹한 관계인데 갑자기 왜 갔을까? 단지 이제 자기 북한이 천안문 그 막루에 올라가서 자랑하려고만 갔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에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이 베이징을 간대요. 그것도 한 6, 7년 만에 간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그 바로 뒤에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가서 김정일을 만났죠. 그러니까 6.15 공동성명하고 그랬잖아요. 그때도 여러 해 동안 안 갔다가 간 게 굉장히 국제적으로 큰 이정표가 될 만한 행사가 있을 때는 가서 중국하고 상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의한 측면이 있고요. 2018년, 19년에도 그 당시 이제 문재인 정부인데 문재인 대통령 만나기 전에 한번 가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만나고 트럼프 대통령 만나기 전에 한번 가고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또 베이징 다가 텐진도 가고 그다음에 2019년에도 하노이 가기 전에 가고 그다음에는 시진핑이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정은이 베이징을 간 게 괜히 간 게 아닐 가능성이 전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를 만날 전략적 준비를 해놓는 거죠. 맞아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한국과는 마주하지 않겠다라고 남북 관계는 개선의 선을 긋고
트럼프와 대해서는 뭐냐면 비핵화의 집념을 털면 만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중국에 취재를 해보니까 당초에는 전승절에 네. 한국의 우원식 의장이 가니까 네. 북한의 넘버 2를 부를 예정이다. 아, 그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뉴스가 김정인 위원장을 초청한다는 그 뉴스를 제가 보면서 아, 트럼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 전에 중국 시진핑 김정은을 먼저 만나려고 하는구나. 드디어 한반도에서 뭐냐면 트럼프 김정은 이 만남이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추측을 해봤어요. 저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김정은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베이징 간 게 김정은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를 둔 건데 그게 이제 6년 반 만에 간 것인데 사실 북한의 무역의 90%가 중국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한테 원조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만에 하나 이 상황이 급진전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에 10월 말에 와가지고 김정은을 만나러 원산을 가겠다. 만약에 그러면 김정은이 뭐 오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오라 그러죠. 그랬을 때 김정은으로서도 내가 중국과 상의도 안 하고 내가 큰 걸음을 띄었을 때 그 다음에 과연 중국이 한결같이 나를 지지해 줄까? 과연 계속 우리 나를 떠받쳐 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도 있기 때문에 미리 가서 트럼프를 만나든 안 만나든 만날지 모르니까 대비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게 정상일 것 같아요. 트럼프 김정은의 그 만남이 성사될 때 네. 트럼프가 다리를 놓게 될까요? 시진핑이 다리를 놓게 될까요? 아니면은 한국 정부가 다리를 놓게 될까요? 아니면 트럼프 스스로 채널을 만들까요? 이거는 남녀간에도 뭐 연애를 하다가 남자가 이제 프로포즈를 하는데 사실은 프로포즈하는 남자가 저 배우자 될 사람한테 어떤 대답이 나올 걸 미리 다 알고 있다는 거죠. 95% 이상은 다 그 틀릴 확률은 5%도 안 되는데 그 얘기는 김정은이 미소를 띠면 트럼프는 거기에 화답하고 간다 그러고 갈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김정은이 초청을 하는 건데 트럼프는 자기가 간다 그래서 간다고 그럴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실제 상황을 보면 서로 호흡이 맞아서 이제 가는 건데 지금 사실 경주에서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을 하거든요. 에이펙 정상회담은 이 태평양을 면한 나라들의 국가들의 한 20여 개국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페루라든지 뭐 칠레 이런 나라도 와요. 멕시코, 캐나다 뭐 이런 나라도 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사실은 태평양 연안에 있긴 있지만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초청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경주에 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요. 그렇죠. 위성락 실장도 계속 얘기하지만 김정은이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고 저도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정상회담이 된다면 트럼프가 원산을 가든지 판문점을 가는데 요번엔 판문점에서 휴전선을 넘어서 통일각 같은데 북한 측에 있는 건물로 가서 회담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근데 이것은 다분히 트럼프가 가고 싶기도 하고 김정은도 내심 오라고 하는데 지금 마지막 장애물이 되는 게 비핵화 문제는 가능한 얘기하지 말자. 근데 이게 절대로 얘기 안 한다 그러면 트럼프가 또 가기가 어려우니까 얘기는 하되 목표로만 내세우고 실제로는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지 모양새를 갖춰가지고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지난번 박지원 원장 국정원장이 오셨는데 박지원 원장은 이번에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원장님 견해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어디서 만나게 될 것 같냐 그러니까 지난번엔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 땅으로 넘어왔다면 이번엔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땅을 밟지 않겠냐. 그래서 통일각을 하지 않겠냐. 두 분의 견해가 지금 그렇죠. 전망이 일치하고 있는데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원산으로 가면 훨씬 더 파격적일 텐데. 원산에 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 왜 그렇습니까? 원산은 김정은이 오매불망 김정은이 원산에서 태어났어요. 원산 출생입니다. 네. 그래서 원산에 자기 그 별장도 있고 상당히 자주 원산을 갑니다. 원산을 좋아하고 원산이 뭐 경치도 좋고 명사심리도 있고 거기다 그래서 아주 그냥 북한판 호화 그 리조트를 건설해 놨는데 갈마지구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건물도 현대식으로 전하는데 사실 겉보기는 멀쩡한데 속은 그렇게 저 대단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호텔을 전했지만은 그 운영 기술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는데 러시아 관광객이 금년에 가긴 갔는데 아마 500명 이내일 겁니다. 근데 500명 가지고 어떻게 리조트가 어마어마한 리조트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베이징에 가지고 시진핑한테도 관광객 많이 보내달라 그랬을 텐데 중국도 많이 이렇게 보낼 수도 없고 그렇게 많이 가려고도 안 해요. 중국에서 북한을 주로 관광하는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 자기 나라의 한 20년 전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못 사는 과거에 자기네가 못 사는 시절을 복고풍으로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많이 가지. 그 명사심리 가야 뭐 이렇게 뭐 많이 좋지도 않고 뭐 그렇게 해서 중국 사람은 많이 안 갈 거라는 거죠. 결국은 한국 사람이 가야 되는데 김정은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기를 내심 바라고 있는데 그 여건이 무르익기를 기다리고 김정은도 한 말이 있잖아요. 남한하고는 일체 그 관계를 안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관광객 온다고 하면 환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새가 갖춰지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늘상 얘기하시듯이 지금 북한이 저렇게 그 관계를 단절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가겠다고 그래서 가겠지는 게 아니고 분위기가 형성되는 걸 기다려야 된다. 그거는 이제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면 자연히 열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갑자기 연상이 되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북한의 해변가에 두 곳에 콘도 짓기 좋은 땅이 있다.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결국은 원산 갈마지기가 아닌가 싶고. 네. 원산 지금 나진에도 저 비파도라고 좋은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두 곳이 거기 두 곳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트럼프 타워 얘기했죠. 그래서 오버랩되는 곳이 있기도 하네.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가 얘기하면 안 만나겠다. 근데 그러나 비핵화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나 이걸 전면에 내세우면 대화 자체가 안 될 거고 그런 면에서 이 동결이라는 부분이 하나의 중간 지점으로서의 그 전략적인 고려들이 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정책의 실용 외교의 일면을 보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지금 어떻게든지 트럼프와 김정은을 만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만나라고 말로 해서 뭐 되는 게 아니라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데 우리가 일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북한은 비핵화 얘기는 빗자도 꺼내지 말라는 거고 트럼프는 국내 여론이나 자기 지지층이 보더라도 비핵화 핵 문제를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냥 비핵화를 아예 안 꺼내고 가기도 민망하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도 나름의 포석을 계속 깔아왔죠. 뉴클리어 파워다 북한은. 근데 이 뉴클리어 파워란 말은 핵 보유국이란 뜻은 아니고요. 사실상 핵을 가진 나라 아니냐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핵을 공식적으로 가진 나라라고 인정하려고 하면 뉴클리어 파워 스테이트, 뉴클리어 파워 스테이트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냥 뉴클리어 파워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사실상 갖고 있는데 어떡하겠냐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 김정은을 만나는데 핵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하지 않고도 만날 수 있는 길을 나름대로 포석을 깔고는 있어요. 그거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더 한층 더 쉽게 해주기 위해서 비핵화 중에 제일 쉬운 게 뭐겠습니까? 프로그램을 일단 중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처음에는 비핵화 3단계라 그래서 동결, 축소, 비핵화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근에는 조금 용어가 좀 바뀌고 있어요. 동결도 아니고 이제 중단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중단 또는 유예 뭐 이런 얘기를 쓰는데 그건 이제 북한이 핵 활동을 그냥 정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쉽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게 중단에 대해서도 제재를 조금 완화해 주는 걸 만약에 트럼프와 김정은이 합의한다면 우린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거는 굉장한 이니시어티브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윤석열 정부는 물론이고 박근혜 정부나 뭐 아마
그 지난 우리 그 진보 정부들도 이런 걸 별로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렇죠. 비핵화가 뭔가 돼야 네. 수교도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다가 요번에 유엔 연설에서 중단만 하고 제재를 완화시켜 준 것도 좋다. 그다음에 북미 간에 수교를 한다는 것도 우린 동의한다. 이거는 인센티브 하나 더 얹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로서는 요번에 유엔 연설에서 북한 얘기는 아무런 얘기도 안 했지만 속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정말 행동으로 특히 내가 김정은 만나는 거 도와주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함직합니다.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 이게 굉장히 실용적인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는데 우리 한번 유엔 연설 비핵화 부분 한번 한번 장면을 보시죠. 올해는 유엔 창설 80주년이자 한반도 분단 80주년입니다. 새로운 도전과 함께 미완의 과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주 대한민국은 평화 공존, 공동 성장의 한반도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 첫걸음은 남북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상호 존중의 자세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힙니다. 비핵화는 엄중한 과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냉철한 인식의 기초 위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 됐습니다.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단부터 시작하여 축소의 과정을 거쳐 폐기에 도달하는 실용적, 단계적 해법에 우리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이러면서 굉장히 실용적인 면이 눈에 띄는 거죠. 중단, 축소, 폐기. 과거에는 그냥 선언적이고 비핵화 이런 거였는데 포괄적으로 또 비핵화를 선언을 일단 해야 되고 그다음에 큰 그림을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1단계는 뭘 한다 뭐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중단한다는 건 사실 이제 사실 거기서 이제 사찰이나 검증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그것도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요. 아마 사찰 검증은 처음에는 얘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저거 뭐 너 어떻게 믿냐? 저놈들은 뭐 얘기하고 안 지키는 게 다반사인데 저거 가서 봐야 된다 뭐 그러는데 그거를 굳이 처음부터 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번에 그 한미 정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 이 부분이 상당히 본질을 잘 드러내는 거라고 보는. 또 하나는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 연설에서 좀 보면요. 좀 재밌는 게 한반도 사안이나 북한은 아예 얘기도 안 하고 한국을 성공적인 무역 협상국 중에 하나다. 이런 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이게 북한 문제를 얘기하면 비핵화 얘기를 반드시 해야 되니까 그거를 괜히 얘기해서 지금 좀 무르익어가는 북미 정상회담에 찬물을 끼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일부러 안 한 거라고 저는 이제 봐주고 싶고요. 예, 일부러 북한 얘기는 안 한 거다. 일부러 안 한 거죠. 하면 비핵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비핵화 얘기를 하면은 자칫 지금 이게 성숙되어가는 열매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근데 이제 한국에 대해서는 지금 트럼프는 지금 한국을 보는 입장은 거의 딱 집중돼 있습니다. 한국은 이 외환 보유고가 지금 우리가 4,160억 달러쯤 되는데요. 그거 좀 갖다 내가 좀 써야 되겠다. 3,500달러, 500억 달러 내달라. 3,500억 달러인데 3,500억 달러에다가 개인 기업들이 정상회담 때 1,500억 달러를 더 투자한다 그랬죠. 개인 기업들 하는 거 1,500달러는 별도입니다. 3,500달러 중에 물론 마스가 프로젝트 조선업에 1,500억 달러고 2,000억 달러는 이제 2,000억 달러는 대체로 우리 입장에서는 뭐 반도체라든지 뭐 AI라든지 뭐 바이오라든지 우리가 핵심적으로 우리도 같이 첨단 기술을 얻어올 수 있고 뭐 그런 거를 우리가 선정해서 가겠다는 건데 트럼프 행정부는 그게 아니다. 이 3,500억 달러 중에 2,000억 달러는
일종의 대미 무역 흑자에 대한 벌금 형식이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지정을 하면 거기다 반드시 그 목적으로 투자해야 되고 그리고 45일 내에 입금이 돼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총액이 4,100억 달러인데 거기서 3,500억 달러를 트럼프 마음대로 뭐 자기네 마음대로 막 여기다 투자해라 저기다 투자해라 그러면 해야 됩니까? 이를테면 알래스카 그 저 가스관 하는데 거기 어마어마한 산맥을 뚫고 들어가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가스가 안 나면 어떡하죠? 그럼 다 날리는 거거든요. 우리 투자금을. 그걸 누가 책임집니까? 그럼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그럼 투자 보장을 한다든지 뭐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도 우리가 그 당시에 한 150억 달러가 없어가지고서는 외환위기 그 IMF 통제를 받았거든요. 지금은 4,100억 달러가 있는데 거기서 3,500억 달러를 미국 맘대로 갖다 쓰면 600억 달러 남는데 그것도 개인 기업이 또 투자하면 그것도 1,500억 달러인데요. 저는 그래서 외환이 고갈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외환 위기 다시 벌어질 수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에 양 지도자 간의 신뢰는 쌓았지만 합의문 발표가 없었던 거는 미국은 합의문 발표를 하자고 했습니다. 3,500억 달러를 그 일본처럼 투자하는 것으로 서명을 해서 합의문까지 다른 거 이제 다른 이를테면 원자력 협정 뭐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발표를 하자 그랬는데 우리는 가만히 보니까 이거 잘못해서 국가 파산 나겠거든요. 그래서 이건 있을 수 없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지금 합의하기는 시간이 이르니까 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계속 논의해 가지고 합의가 되면 그때 발표하자. 그래서 합의문이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야당이나 보수 진영에서는 합의문도 없는 정상회담이 뭐 어떻게 성공한 정상회담이냐 이러는데 이거는 정말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나 지금 자칫하면은 여기에 섣불리 합의해가지고 합의문 발표하면 우리나라 거덜나게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해서 신중하게 되고 우리의 지금 조건은 최소한 골든 스워프라 그래가지고 이제 무제한으로 그 우리가 외화가 고갈되면 그 달러를 보급해주는 아니면은 우리가 투자하는데 원화로 투자하고 그거는 이게 교환이 되기 때문에 수합이 되기 때문에 원화로 투자할 수 있는 그렇다면 하겠다 이런 태세를 갖고 있는데 그거 말고도 저는 이 투자처를 우리가 정해야지 어떻게 미국이 정합니까? 이런 것도 계속해서 협상을 해서 끈질기게 협상을 해서 그러나 한미 간의 우호 관계는 저버리지 말고 우리는 계속 우호적이지만 이거는 너무하다. 우리가 파산하면서까지 투자할 수는 없지 않냐.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속 설득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미 동맹이 중요하죠. 근데 이제 마스가처럼 제2, 제3의 마스가를 찾아서 윈윈하는 것을 결국 찾아내야 되는 거고 나중에 수익이 날 때도 미국이 9구, 한국이 1이고 이런 건 없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또 유럽하고 비교를 하면 유럽에는 기업에게 투자를 권고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유럽하고 하는 것이 맞는 건데 더군다나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가 디폴트 위기에 있는데 유럽이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에 적극 투자하도록 권장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은 손정이 펀드가 있습니다. 손정이 펀드가 1조 달러가 넘어요. 1조 달러인데 그중에 3천억 달러, 일본은 5,500억 달러거든요. 거기 3천억 달러는 손정이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2,500억 달러만. 그러니까 우리보다 일본이 더 적게 투자하는. 그리고 일본은 훨씬 외환보유고가 우리 3배. 예. 그다음에 국채도 1조 달러 이상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우리가 한번 이번에 보면은 이란 핵 이슈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를 갖도록 허용할 수 없다. 이렇게 확실한 입장을 또 표했어요. 네. 이란은 어떻게 보면 미국한테 이번에 이런 표현이 방송에서 해도 될지 모르지만 약점을 잡힌 거죠. 다른 말을 하려다가 도저히 그 말은 안 되겠네. 약점을 잡혀가지고요. 미국이 이란을 공습했잖아요. 대대적으로 공습했는데 이란이 그냥 두들겨 맞고 가만히 있었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굉장히 약습니다. 약은 게 어떤 얘기냐면요.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50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한테는 감히 못 때립니다. 그렇지만 이란은 핵무기가 없어요. 핵무기가 없고 프로그램만 있어. 그러니까 가서 그냥 두들겨 패도 이란이 미국한테 보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가서 때린 겁니다. 근데 이란은 이번에 약점이 잡혀가지고 앞으로 또 때릴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란에 대한 접근법하고 북한에 대한 접근법은 전혀 다른 거죠. 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유엔 총회에서 우크라이나에 힘을 실어주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최대한 압박을 예고했는데 왜 이 또 러시아에 대해서는 강경책으로 또 방향을 왜 선회한 걸까요? 거의 뭐 한 수개월 동안을 푸틴을 너무 총애하고 푸틴을 미국 땅에다 발을 또 들여놓겠고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사람을 미국 땅을 밟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푸틴한테 너무 가깝게 지낸다. 그리고 처음에는 아예 그 우크라이나는 전쟁 당사자인데 협상의 대상도 아니고 러시아하고만 미국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거의 전쟁을 종결지구처럼 하다가 유럽이 하도 반발을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그러면서 이제 푸틴은 트럼프의 약점을 쥐고 계속해서 자기가 지금은 전쟁이 러시아가 우세하니까 계속 차일피일 전쟁을 밀어가면서 조금씩 영토를 더 넓혀가고 있는 중이었죠. 근데 이제 유럽에서 하도 볼멘 소리를 세게 하고 그런데다가 트럼프도 이제는 전쟁을 자기가 집권하면 하루 만에 전쟁을 끝낸다 그랬는데 지금 벌써 몇 달입니까? 벌써 한 8개월 그렇게 지났잖아요. 네. 8개월 가까이 지났는데 안 끝나니까 이제는 자기도 초조해진 거죠. 그래서 푸틴한테 너 빨리 전쟁을 끝내라. 나도 이제 체면이 더 이상 상해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래가지고 젤렌스키를 만나가지고 그 협상을 끝내라 그러는데 푸틴 생각은 젤렌스키는 그 테러리스트인데 내가 왜 만나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만나주지도 않고 계속해서 만날지도 모른다라는 운을 띄우기만 하고 만나지는 않고 젤렌스키 만나겠다 그러는데 그 차일피일 계속 미루니까 완전히 미국이 종이호랑이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도 이제 자기가 외교적으로 수세에 몰리니까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겠다 그러도 한 달 이상이 또 지났어요. 계속 못 가고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젤렌스키를 이번에 유엔에서 만났잖아요. 만나고 나서 젤렌스키한테 처음으로 지금 러시아는 종이호랑이 신세가 됐다. 러시아는 본래 실력으로 보면은 다른 나라들이 다 보기에 한 달 정도면 우크라이나를 다 점령할 줄 알았는데 지금 전쟁이 3년째 가고 있다. 이거는 러시아가 종이호랑이가 된 것이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조금만 지원을 더 받으면 특히 나토가 유럽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러시아는 자기의 영토를 다 회복하고 플러스 알파까지도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거는 이제 푸틴한테 굉장히 최후 통첩식 발언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토에 대해서 거의 무제한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 무기 지원을 하겠다. 그럼 나토에 지원하면 나토 무기를 우크라이나 갖다 써라. 지금 거기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도 또 두고 봐야 됩니다. 과연 이게 말뿐인지 행동이까지 옮겨질지는 두고 봐야 된다. 전부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을 여전히 신뢰하냐라는 질문에 한 달 내에 알려주겠다. 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진짜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그죠? 근데 북한은 이제 고위급 회기 마지막 날 29일 날 차관급 연설이 이제 아마 유엔에서 있을 모양인데 김성경 외무부 부상의 참석이 유력해 보인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과거에는 리용호 외무상이라든지 장관이 직접 갔었죠. 근데 지금 차관을 보내는 건데 차관이 가더라도 지금까지는 한 6, 7년 동안을 유엔 대표부 대사, 유엔 대표부 북한 대사가 이제 연설을 했는데요. 요번엔 좀 중량급을 이제 보낸다고 하니까 뭔가 달라질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게 아마 베이징에 김정은이 갔다 오고 조금은 이제 외교를 활발하게 하려는 모양새인 것 같긴 하지만 핵 문제를 얘기할 때는 우리는 자위권 차원에서 핵을 개발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미연합훈련하고 있는 거 비난하면서 이렇게까지 자기네들은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그 연합훈련 안 하는데 왜 미국하고 한국은 그 소위 그들이 얘기하기로는 이제 핵전쟁 연습을 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위권 차원에서 핵을 개발했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국제사회에 우리 지도자가 그 핵 문제만 얘기 안 하면 만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르죠. 그렇지만은
뭔가 국제사회가 놀랄 만한 큰 이니시어티브를 뭐 내놓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외무성 부상이니까 그죠.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좋은 추억을 언급하면서 이번 유엔 총회를 계기로 이제 북미 간 접촉이 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죠? 네. 유엔에서 어차피 미국 땅이니까. 유엔에서 글쎄요 만나려고 하면은 그 뉴욕에 유엔 대표부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뉴욕을 벗어나진 못하지만 뉴욕은 미국 땅이니까 미국 사람이 만나려고 하면 얼마든지 만나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미 만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공식적으로는 우리 정부에서도 북미 간의 지금 물밑 교섭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다라는 게 우리나라의 지금 공식 입장입니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이 곧 이제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서 한국 대통령 최초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데요. 상당히 역사적인 건데 네. 이 안전보장회 이사회를 직접 주재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우리가 안전보장이사의 비상임 이사국이 된 게 처음이 아닙니다. 벌써 여러 번 했는데요. 한 번도 우리나라 정상이 안보리에 가서 회의를 주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처음이 될 텐데요. 이재명 대통령 또 취임한 지도 사실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적극적인 외교를 이제 하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특히 회의 주제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정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게 AI와 국제 안보 평화. 그러니까 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한국이 여러 가지로 지금 중국이 추격하고 있고 미국의 관세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산업이. 여기서 먹거리로 이재명 대통령이 주목하는 게 AI입니다. 그래서 AI 부분에서 그 수석 비서관도 하나 선임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AI에 대해서 대통령 자신이 또 그 조회가 있기 때문에 AI의 발전이 이번에 어저께 연설에도 나옵니다. AI가 인류의 문명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인류의 그 복지와 삶도 엄청나게 지금 발전을 시킬 것이지만 자칫 잘못 이용하면 전쟁에도 이용될 수가 있고 이것이 파괴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사이버 테러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AI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합심해서 이거를 협력해서 이걸 선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부분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잘 회의를 주재해서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에 가가지고 첫 번째로 만난 게 블랙록의 회장이에요. 거기 CEO가 세계 최대 자산 운영사인데요. 얼마를 운영하냐면 1경 7천조 원을 운영합니다. 우리나라 한 30년 예산 넘죠. 20년 예산이 넘습니다. 그 돈을 운영하는 사람을 만나서 한 얘기가 뭐냐면 AI와 세계 안보 이런 얘기를 하면서 AI가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그리고 한국의 AI 인프라 까는 거 이거를 협의했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블랙록의 회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인태 지역의 AI 허브로 한국을 만드는데 협력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I라 그러면은 미국이 앞서가고 중국도 상당하고 영국도 이제 그런 나라들 선진국들이 다 하는데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허브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AI를 주도하는 나라로서의 세계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데 이번에 대통령의 유엔 안보리 그 주제 이것이 굉장히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을 가졌습니다. 네, 저도 이 블록렉 회장 만난 결국 AI라는 게 이제 현재 초창기잖아요.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처럼 그러면 AI의 강국으로 가는 부분에서의 아태 허브국가가 되는 부분에서의 강력한 투자. 또 한편으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AI라는 게 무기에 쓰여질 수도 있고 인류를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엔 사무총장은 현재 AI를 어떻게 표준화할 것인가, AI를 어떻게 국제기구로 이 표준화하는 기구를 만들 건가를 지금 유엔 차원의 논의 중인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 이번에 의사봉을 드셨을 때 이런 국제기구를 한국에 두자. 그것도 이런 얘기를 하면 참 좋지 않을까요? 아주 좋은 생각이죠. 아주 좋은 생각이고 또 하나는 국제 평화하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빈부격차.
AI가 주로 선진국들만 다 이용하고요. 그래서 이걸로 AI로 빈부격차는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지면 이게 안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제 균형 성장과 AI 뭐 이런 것도 한번 얘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IMF가 왔을 때 결국 IT의 시대를 열었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남북 화해 시대를 열었다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AI로 뭐냐면 현재 한국이 성장률 1% 이거를 좀 도약하는 한국을 좀 만들고 남북 문제에 좀 새로운 평화의 전기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죠?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하나를 건의한다면 뭘 건의하고 싶으세요? 남북 관계 정상화와 평화를 달성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당장에 3,500억 달러 지켜야 됩니다. 저는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의 뻥에 넘어가지 말고 트럼프는 짓기만 하지 물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의 사실 최고의 우방이고 동맹인데 잘 지내야 되는 건 물론이고 그렇지만 미국은 지금 동맹국이라고 봐주질 않기 때문에 미국의 압박이나 미국의 어떤 그 뻥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의 국익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이상 홍현희 위원장과 그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서 유엔 총회 연설에 대해서 인사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비가 장마비처럼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강원도 강릉의 오봉 저수지 저수율이 61%를 넘어서 23일 만에 가뭄 재난이 해제되었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주신 덕분입니다. 물심양면의 지원 덕분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태백산맥 동쪽인 강원도 고성에서부터 경북 울진 봉화까지 겨울에는 폭설 때문에 어렵습니다. 봄에는 산불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가뭄이나 홍수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해마다 대표로 되는 재난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반복되는 재난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이제 인재이고 국가의 책임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의 재해 예방 대책이 필요합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 기후 변화를 세계에서 저질러진 가장 큰 사기극이라고 연설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후 위기는 사기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구라는 별의 여행자로 왔습니다. 우리는 지구를 빌려 쓰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이 아름다운 녹색 별인 지구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과제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홍현우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파 증권홍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